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12월 7일 오전 6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호 작가는요,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부동산과 금융을 만난다. 자신의 사업에만 노력하지 말고 같은 열정으로 금융과 부동산도 함께 공부하기 바란다. 세상에 이름을 알린 모든 경영자들은 이 둘을 모두 제압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아무리 전망이 밝아 보여도 퍼가 시장 수준에 접근하면 주식을 매도하라. 그 주식을 다른 역발상 주식으로 교체하라. 드러머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펫 연주자가 연습을 며칠째 빠뜨리고서는 결코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없다. 규칙적인 연습을 게을리 한 육상 선수는 곧 몸이 약해져 달리기에 더 이상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경영인이 관심이 산만하게 분산된 회사는 곧 무너지고 만다. 이러한 경우들에서 보듯이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복합적 활동은 곧 와해될 것이다. 남는 것은 혼란뿐이다. 혼란뿐입니다. 이 책은 몰입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어떤 때는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조심해서 사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주식하는 게 참 지금은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은 조금 지나면은요, 아마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하락 압력을 받고 결국은 기관들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을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의 상승을 했네요. 이 분봉을 볼까요? 분봉을 보면요. 2300을 깼습니다. 순간적으로 깨고 깰 때 그 기관들이랄까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2400까지 끌어올리 놨거든요. 2300을 깼네요. 2300을 그러고 이 거래소 종목이 저는 여기서 이래 빠지지만은 곧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곧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러시아 증시도 보십시오. 러시아 증시도 지금 보라고요. 러시아 증시도 지금 완전히 주가가 폭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보십시오. 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요. 러시아가요. 보십시오. 러시아가 12월 6일 날 5%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요. 러시아도 거의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 같고요. 우리나라도 곧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 봤고요. 그다음 코스닥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닥은 엄청나게 많이 조정을 했네요. 어디까지 조정했느냐? 전형도 봤지만은 거의 코로나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주식이 코로나 정도까지 와 있네요. 유가가 이날이 마이너스 40달러 간 날짜입니다. 참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거의 IMF 수준보다도 더 내려왔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개인 소득, 국민 소득을 감안해서 보면은요, 이 코스닥 지수는 거의 IMF 수준입니다. IMF 말만 IMF가 아니지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IMF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지금 이제 자기 정권에서 누가 들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부동산과 금융을 살립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또 부동산 임대 계획을 또 내놨거든요. 무한 임대 계획을 냈습니다. 무한요. 이 법이,
무한 뭐죠? 무한 임대차법을 내놨습니다. 야,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전세 갱신을 무한 임대차법을 발의한 야, 참 무서운 세상이 돌아옵니다. 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전세를 갱신을 무한대로 한답니다. 야, 야당이 현재 이해로 한정된 무한갱신법, 임대차법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고요, 전세 가격을 갖다가 그 얼마 올리지 말라는 그 법도 있다 그럽니다. 예. 무한 임대 보호법이 발효되고요. 그 다음에 시군에서 몇 프로 상한선을 줍니다.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가를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야, 무한 임대차법이 발의됐다 그러네요.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아파트도 보면요, 서울이 압구정 현대가 71억으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요, 해외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서울 아파트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살리려고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이 살랍니다. 주식과 부동산은요, 자동차로 말하면은 그 엔진입니다. 엔진이라고요. 엔진요. 부동산은 엔진이고요. 주식시장은 예를 들어서 클러치랄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러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엑셀레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엔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엔진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요, 부동산은 엔진이고, 그 다음에 주식은요, 뭐냐면 엑셀레터입니다. 엑셀레터입니다. 엔진이 좋아야만이 엑셀레터가 밟으면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차죠. 좋은 차는, 그 다음에 엑셀레터는, 좋은 차면은 저절로 엑셀레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동산은요, 맨하탄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동산이 가격이 안 빠집니다. 물론 서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울도 지금 뭐냐면요, 지금 경쟁률이요, 아파트 경쟁률을 볼까요? 아파트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한번 볼까요? 500대 몇 될걸요? 분양 경쟁률. 경쟁률.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골치 아픕니다. 이 최근 거 봐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서울에 올해 아파트 청약 경쟁률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도대체 이 한번 보라고요.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서울이요 154대 1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2월 5일 겁니다. 아파트 경쟁률이 얼마라고요? 154대 1입니다. 지금 저금리 구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해는 경쟁률이 57대 1인데 올해는 154대 1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올라갈걸요. 입주 물량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부동산 가격이 아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경제 정책으로 살릴 수 있는 게 부동산하고 주식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엔진을 고장 내놓고는요, 엑셀레터를 아무리 수순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좋은 자동차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엔진을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 김성호 책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야,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부동산과 금융을 만난다. 비즈니스 운영과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과 금융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모든 기업이 직면한다. 물론 동일한 정도로 또는 동일한 방식을 겪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즈니스가 부동산과 금융 문제에 영향을 더 받는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작 동해 속성에서 써놓은 글은 다음과 같다. 그 사업이 무엇이든 사업이 성장을 거듭해 동네를 벗어나 큰 길에 들어서면 두 사람을 기다릴 것이다. 그 둘은 당신 양쪽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고 친하게 지내자고 접근할 것이다. 한 사람은 양복 슈트에 넥타이를 맺고 한 사람은 잠바 차림에 모자를 썼다. 이 두 사람은 서로 경쟁자이자 동시에 종업자다. 이 사람들은 바닥에 터줏대감으로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두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 이들은 당신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적이 되면 사업을 더 키우기는 일이 쉽지 않다. 친구가 돼도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한참 더 지난 후에 알게 된다. 양복을 입은 사람은 금융이라 부르고 모자를 쓴 사람은 부동산이라 부른다. 흔히 생산의 3대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한다. 농업이 중요시되던 시절에는 나온 이론으로 현대식 생산의 3대 요소를 바꾸면 부동산과 사업체와 금융이다. 예, 모든 사업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다. 어떤 사업이든 매장이나 사무실 혹은 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부동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는 정확한 수치로 산출된 실물 금융을 가지고 있다. 금액을 가지고 있다. 실물 가치를 지닌 변동적 자산은 모두 이자를 만들거나 배당을 지불한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업체가 지불하는 임대료는 배당이나 이익에 해당된다.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다는 뜻은 부동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발할 힘을 가진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들과 긴장이 생긴다. 부동산 사업자가 될 수는 있지만 부동산 구매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구매 자격을 가져 현재 사업체와 부동산을 연결하면 기존 사업을 못지않은 지속적인 이익 구조를 만들 힘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이익 구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을 잘해서 어디든 매장을 열어도 임대를 낼 여력이 있는 회사를 소유했다면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이때 금융이 도와 융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사의 자산 구조의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라는 두 가지 이익 구조가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사업체보다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수익에 비해 높은 가격이 거래되는 특성이 있다. 수많은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안전자산이죠. 부동산이. 사업체는 시장을 장악하고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금을 모으고 인수합병이나 기업 공개를 통한 상장을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금융은 관여하게 된다. 투자의 종류의 방향에 따라 금융 자본은 회사의 조직과 지분 그리고 이익 배분 방식을 결정하려 한다. 이 협의에 따라 회사는 금융 조직과 통업의 길을 걷게 된다. 스타트업 회사는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드,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와 같은 연쇄적인 투자 진행을 받으며 지분을 희석하는 과정이 있고 자본과 금액과 성격에 따라서 창업자의 지분 이상을 요구하거나 신주를 발행에 관여하는 식의 경영 참여를 하기도 한다. 자본이 회사 안에 들어온다는 뜻은 신용이 자산이 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다는 뜻과 같다. 이때 더 이상 창업자가 자기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금융조직과 잘 지내고 자본을 이해해야 존립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예, 나중에는 결국 금융과 부동산이 만나네요. 수입 발생 방식으로 몇 가지 나눈다. 먼저 자기 노동력이 곧 수입이 되는 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노동력과 자본으로 수입을 만드는 기업가들도 있다. 그리고 금융과 합작에 신용을 통해 미리 이익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이토록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금융은 정교하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다. 이 칼은 언제나 앞뒤를 바꾼다. 필요하면 당신을 위해 당신의 경쟁자들을 물리쳐 주지만
상황이 돌변하면 칼이 당신을 향할 수 있다. 살과 뼈를 해체하듯 냉정하게 당신과 당신 사업체를 해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과 금융이 언제나 당신 편의 일을 하게 만든다면 확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사업체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커진 사업체를 규모를 키워 나갈수록 부동산과 금융을 발밑에 둘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파트너 요구를 하지 않고 부하의 역할만으로 당신 옆에 붙어 있기를 바라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된다. 금융과 부동산은 언제나 세상의 강자였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역할을 하며 오랜 세월을 버텨냈다. 당신이 방심하는 순간 언제나 발밑에서 칼날이 날아들 것이다. 자신의 사업에만 노력하지 말고 같은 열정으로 금융과 부동산도 함께 공부하기 바란다. 이 바라고요. 자신의 사업에만 노력하지 말고 같은 열정으로 부동산과 금융도 함께 공부하기 바란다. 세상의 이름을 알린 모든 경영자들은 이 둘을 모두 제압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알아들었죠? 부동산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서울 경쟁률을 봤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서울의 평균 경쟁률이 150대 1이고요. 작년에는 57대 1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올라갈걸요.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바뀐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그 상속세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상속세가 지금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오네요. 상속세도 지금 이 화면인가? 이 화면도 아니네요. 이 화면이네요. 상속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두 번 냅니다. 뭐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지금요. 상속세 세법이 요번에 자녀들한테 5천만 원 되고요. 그 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이 탄핵정국에 인해가지고 상속세가 지금 현재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속세가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원래는 법을 바꾸려 했는데 법을 못 바꿨습니다. 요번에요. 그리고 상법 개정도 지금 아마 물 건너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법 개정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좀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도 해야 되는데 요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조금 전에 봤지만은 우리나라 이 차트를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도대체 어디까지 갔는가 한번 볼게요. 이전에 어디서 만났냐. 와. 거의 98년도입니다. 98년도. 거의 금융위기, 그 IMF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코스닥이. 우리나라 IMF가 언제 맞았죠? 우리는 대한민국이 IMF를 맞은 날짜가, 정확한 날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대한민국 IMF 맞은 날짜가, 대한민국 IMF가 97년, 98년인가? 그럴 겁니다. 있네요. 97년도 12월 3일입니다. 보라고요. 97년도 12월 3일 IMF가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했거든요. 97년도입니다. 자, 97년도 12월 달이거든요. 그 97년도 12월 달 12월 3일이거든요. 이야, 97년도에 12월 3일이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입니다. 1124였다고요. 하하, 참. 이 코스닥 지수가 IMF 때 코스닥 지수가요. 자, 이 보자고요. IMF 때 12월 4일입니다. IMF 때 코스닥 지수가 얼마냐면 1100입니다. 1100. 여기거든요. 12월 3일.
이날이거든요. 1020입니다. IMF 코스닥 지수가 1020이라고요. 1020. 예,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IMF 때 지수가 1020입니다. 1020요. 1020입니다. 예, 이 1020을 갖다가 거의 IMF 때보다도 400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요. 300포인트가 빠져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요. 야, 이 IMF 때가 1020인데 지금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660입니다. 660. 약 400포인트가 빠져 있네요. IMF 때보다도 더 못합니다. 이 코스닥 지수가요. 이 보라고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라고요. 예, 98년도 12월 3일, 97년도 12월 3일이거든요. IMF 맞을 때가 이때 주가가 1020입니다. 1020. 예, 97년도 12월 3일 날이 코스닥 지수가 1020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이 가까워 왔는데 이 지수가 660이거든요. 660. 야, IMF 때보다도 더 못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와, 이 IMF를 맞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래 올랐거든요. 요번에도 우리나라 그 파산을 거의 보라고요. 거의. 예,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이 그 탄핵되지 않습니까? 탄핵 그 국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요. 2016년도도 마찬가지 이 자리거든요. 자, 2016년도 요 자리거든요. 요 근처였습니다. 요 근처에서 맞았습니다. 예, 요번에도 요 근처거든요. 예, 요번에 이 사태가 잘 수습되고 나면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한 블록이 더 튀어 나옵니다. 요렇게. 예,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앞에 이정표를 보지 않고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정표가 없으면은,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IMF 때가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인데 지금이 660이다. 이거는 예,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코스닥 안에 보면요, 약 뭡니까 한 1000종목 있다 칩시다. 1000종목 있고 거래소 종목이 1000종목 있다 치면은요, 지금 안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폐시키 할 회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이자 보상 비율도 좋지 않고, 예, 적자가 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쏟아내야 됩니다. 상폐를 시키고 그래 해야지 건전한 시장이 되는데 지금 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모든 경제 프로그램이 다 올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임대 사는 사람이 무한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법도 만든다 그러네요. 그러고 임대 가격을 갖다가 시에서 예, 그 가격을 갖다가 5% 이상 올리지 마라, 3% 이상 올리지 마라, 2년마다 이런 법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내리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예. 만약에 라면 가격이 보시다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고요, 임금비가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환이 그 올라가고 그래 보십시오. 예, 평가 절하되고 이래 돼 보십시오. 그래 돼 버리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 가격도 올려야 되거든요. 전세 가격을 꽉 못 올리게 합니다. 월세 가격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이제는 집을 가진 사람이, 저는요, 앞으로는요, 집을 가진 사람이 1차적으로 무조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깁니다. 이제는 집을 아무도 안 삽니다. 집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집을 한 채 가격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이제는 집을 짓지도 않을 겁니다. 이제는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재초안도 있잖아요. 재초안도 만들고, 재초안 때문에 재건축도 힘들고요.
제초안 때문에 힘들고요. 뭐 많은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은 내년에는 보자고요. 내년에 부동산이 폭등을 할 겁니다. 어떤 정권이 들었으든 간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다고요. 좋은 자리 부동산을 코인해가 돈을 벌면 뭘 부탑니까? 강남 부동산을 삽니다. 아니면요, 해외로 이민 갑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강남 부동산과 이민입니다. 이민. 예, 요 이민을 가든지 강남 부동산을 사든지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그런데 대도시에 아파트를 사는 거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강남 부동산 그다음에 S급지의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하고요 이민하고 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자,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예, IMF 맞을 당시보다도 더 쌉니다. 여기가 IMF거든요. 예, 거의 IMF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야, 진짜 IMF보다도 더 가격이 내려왔다는 거는 이 주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예, 그리고 미국 금융위기 있고요. 자, 여기가 IMF, 여기가 미국 금융위기, 여기가 코로나, 여기가 뭐죠? 여기가 대통령 탄핵, 금투세, 예, 그런 거하고 맞물리 있거든요. 예,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 있다고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예, 2800까지 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1600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까지도 못 가고 있거든요. 코스닥은요. 그래서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를 볼게요. 그래서도 우리 IMF를 언제 맞았나요? 97년 12월 3일 됐죠. 예, 97년도. 야, 이때는, 어이구야, 이때는, 어이구야, 이게 200포인트네요. 와, 결국 코스닥이 안 갔네요. 예, 여기거든요. 예, 여기네. 여기거든요. 97년도. 예, IMF가 약 200포인트네요. 227포인트네요. 227포인트. 약 220포인트에서, 와, 10배 올랐네요. 10배 올랐습니다. 예, 코스닥은 제자리고요. 코스닥은 제자리고, 예, 거래소는 10배 올랐습니다. 10배. 2,400 갔으니까, 2,200에서, 220에서 양요 10배 올랐고, 코스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코스닥 역시 1위 같지 않습니까? 1위, 요 모양으로 갔거든요. 1위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요. 지금 이렇고, 거래소는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가네요. 예, 거래소 종목도 괜찮네요. 결론적으로 거래소가 더 세네요. 큰 그림을 그리보면요. 자, 큰 그림을 그리보면은,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 조금 더 내려오면 바닥이네요. 요 2100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네요. 여기까지 보면요. 예. 예, 제가 오늘도 지금 시간이 한 28분 됐네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서울이 부동산이 150대 1이고요. 내년에는 분양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자재값도 올라가고요. 임금비도 올라가고, 예, 너무나 많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파트도 고층으로 지면은 굉장히 분양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예. 시장을 갖다가 하여튼 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아마 이 좋은 일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금융 위기를 맞고 나면요. 이 탄핵 시국을 거치고 나면은 일이 급등이 나옵니다. 요번에는 이 자리를 넘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자리에 넘길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로 봐야 되거든요. 해외 차트를 보자고요. 해외 차트. 제가 몇 번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나 해외는 다 동일하게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는요.
다우 종목과 같이 연동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연동된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본 지수와 비슷하거든요. 다우 종목은 주로 독일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도는 최소한 독일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면 러시아, 중국 정도도 가야 됩니다. 중국보다도 훨씬, 지금 우리나라 정신이 여기 와 있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고, 새로운 부양을 해버리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요 탄핵 시국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어제도 제가 그림을 그려주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벌어진 일을 한 번 더 상기해보고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2016년도거든요. 여기죠. 2016년도 여기입니다. 여기라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2016년도 예, 2016년도에 여기가 대통령 선거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 당연 시국이라고요. 탄핵이 끝나자마자 주가는 이리 올랐습니다. 예, 탄핵되자마자 이 주가가 초급등을 놓았거든요. 자,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날이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12월 9일. 요 근처거든요. 근처면, 여기라고, 여기요. 탄핵 시국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이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가요. 여기서 이래 뿅 갔습니다. 여기도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로 어렵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도 지금 안 돼가 있고요. 상법 개정도 해야 되고, 예, 상법 개정도 해야 되고, 지금, 탄핵 시국도 좀 돼 있죠. 탄핵도 해야 되고요. 예, 이 혼란의 시기에 아마 금리를 아마 한 번 더 한 차례 더 낮출 겁니다. 정부에서 12월 달에요. 안 낮출 수는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밖에 안 되는데 금리가 3%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300%나 비쌉니다. 금리가요. 경제 성장률이 1%면은 금리가 1% 이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예, 이 금리가 우리나라는 또 일본 금리가 0%지 않습니까? 0.5%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3%입니다. 몇 배입니까? 도대체 6배의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이자를요.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빨리 금리를 하는 총재가 이창용이가 좀 더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낮추고, 예, 그러고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도 살리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정상적으로 예, 분양가 상한제도 없애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DSR인데 우리가 은행에서 만약에 담보대출을 3% 내지 4% 받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4%를 받는 게 아니고요. DSR 산정할 때는 이걸 한 6%나 이렇게 산정할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가상금리가 더 붙습니다. 나는 4%로 받고 있는데 그러면 TSR 규정으로 한 5억이 나온다 칩시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좀 더 내려가 버리면 자기가 지금 3% 받고 있다 치더라도 6%에 계산해 버립니다. 예, 그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금리하고 다릅니다. DSR 기준을 매길 때는요. 예, 금리가 좀 내려가면 그래도 DSR 때문에 좀 더 많은 대출금이 나오면 경제가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나라는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앞으로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닥이 너무나 안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스닥 랠리를 한번 힘차게 보여줄 것 같고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저는 성광밴드로 하겠습니다. 성광밴드. 다른 종목을 다 빼버리겠습니다. 예, 성광밴드 이 종목을 성광밴드 이 종목을 그냥 사고 싶습니다. 성광밴드 이 종목 다른 종목은 다 빼버리겠습니다. 외국인 지분도 괜찮고요. 기관은 조금 파는 듯 합니다. 길게 한번 볼까요?
길게 보면은 보자고요. 예, 기관이 아직 많이 샀네요. 외국인도 좀 사고 있는 중이고요. 예, 기관이 좀 거의 맥시멈처럼 보이네요. 기관은 예, 기관이 계속 사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요. 예, 괜찮은 것 같고요. 200 종목 한번 볼까요? 200 종목, 예, 고래아인이 짱대 양봉 맞다가 음봉으로 돌아서 버리고요. 원전주들이 작살나 버렸습니다. 가스공사도 작살났고요. 예, 2차 전지도 거의 초조금을 당했습니다. KT도 예, 거의 끝났고요. 예, 현대인력도 이 조정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요? 삼성아지도 거의 예, 하이닉스도 조정이 들어왔고요. 두산 에너비리스도 많이 돌았습니다.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돌았네요. 200에서 깨버리면 이것도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배당주들이 떨어지거든요. 배당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야, 배당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거, 이는 보십시오. 완전 산사태네요. 따라가면 보십시오. 좋은 뉴스 나오면 급락입니다. 예, 바닥에서는 급등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 무기도 끝났네요. 무기도 끝났습니다. 예, 한국조선해양은 어느 정도 지지각이 왔네요. 예, 무기 끝났습니다. 아이고, 한전 KPS도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네요. 야, 초토화하면 막 작살내 버립니다. 예, 삼성중공업도 많이 내려왔고요. 대한유화 같은 거는 완전히 거의 상패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요. 와, 정말 무섭네요. 하나오션도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200에서까지 왔네요. 다시. 예, 가장 센 놈을 사야 됩니다. 예, 가장 센 놈. 예, 200 종목 보면서 가장 센 놈. 한전도 거의, 예, 예, 녹십자는 좀 세네요. 현대미포도 좀 셉니다. 예, 가장 센 놈을 사야 됩니다. 항상 주식은 가장 센 놈을 사야 됩니다. 아, 한국콜마다 많이 맞았고요. 정권당도 완전히 처지버리네요. 현대중공업도 신고가에 돌았네요. 괜찮네요. 키움증권도 완전히 작살내버렸고요. 와, 야,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네요. 초토화돼서. 야, 율촌도 그렇고, 현대로템이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빨리 신고가를 못 내면 급락입니다. 야, 노템도 거의 끝났네요. 3년 10분은 또 나가네요. 또 음식료가 또 나가네요. 어느 정도. LG전자도 거의 끝났고요. 하나투어도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예, 보니까 또 여행 관련주들도 요번에 해가지고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도 많이 돌아섰고요.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200 종목이 가는 종목이 없네요. KD금융도 거의 끝나버리고요. 예. 그래도 NH투자증권은 그래도 세네요, 좀요. 야, 현대차도 많이 내려왔네요. 농심도 많이 내려오고요. SK도 많이 내려오고, 포스코홀딩스도 완전히 신저가를 까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좀 추세가 좀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금호석유는 완전히 지옥으로 갔습니다. 삼바도 그렇게 됐네요. BNK 금융지도 내려오고, 전부 다 이 그림들이 다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현재요. 야, 200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않네요. SDI도 좋지 않고요. 예, GS 리테일이 참 좋네요. GS 리테일이 참 세네요. 한마디로. 네이버하고 GS 리테일이 가장 셉니다. 전북원에도 거의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참 세네요. 네이버가. 예. 예, 코웨이가 신고가네요. 와우, 코웨이가 신고가네요. 와, 들어가면,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코웨이가 지금 장사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웨이가 신고가죠. 역사적인 신고는 아니네요. 이제 울봉보면 이제 출발이네요. 코웨이. 예, 이제 겨우 출발이네요. 페너션.
코웨이가 엄청나게 좋네요. 삼성전자도 괜찮고, 예, WKF도 괜찮네요. 야, 삼성전자도 내릴 만큼 많이 내렸습니다. 예,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세게 가거든요. 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세게 가네요. 예, 보니까 큰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세네요. 현재로는요. 네이버하고 코웨이가 최고 셉니다. 두산밖에도 괜찮고요. 예, 종목 저 200 종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제철 같은 거는 완전히 신한지주도 거의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예, 다 봤네요. 200 종목, 코스닥 100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100 종목을 150 종목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150 종목. 이야, 이 참 한컴도 그렇고요. 테크윈도 그렇고 우리 기술 투자도 많이 내리네요. 우리 기술 투자도 많이 내렸고요. 아이고 칩스엔도 FNST 와 네이처셀은 기관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사네요. 유진테크도 많이 사고 있고요. 오,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코스닥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PSK도 엄청나게 내렸네요. 와, 성화이텍은 아마 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 종목에서요. 야, 멀쩡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예, 빠른 시간 보도록 할게요. 파크 시스템도 괜찮고요. 알테오젠도 뭐 괜찮네요. 예, 알테오젠도 동일생기금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아, 진백스도 죽여버리고요. VT가 잘 가네요. VT 화장품이겠죠. VT는 좀 낫네요. 아, 현대바이오가 이 사료 비타민 C네요. 예, ROE가 마이너스네요. 안랩 괜찮고요. 멀쩡한 회사가 없네요. 거의 없네요. 코스닥에도 뭔가 한 종목을 떼야 되는데 바이오밖에 없네요.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레인보도 약하고요. 뭐 JYP라든지 그런 종목은 좀 셀 겁니다. 나머지 종목은 다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JYP 있네요. 네, JYP도 어느 정도 또 내려오네요. 예, 인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크게 센 종목이 없네요. 제약밖에 없네요. 제약밖에 없습니다. 알테오젠이라든지, 예, 이거밖에 없네요. 아, 포스코텍, 리는공은 또, HLB는 좀 괜찮네요. 그래도, 이 무슨, 주가가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이라. 예, 코스닥도 막 그럭저럭 괜찮네요. 심택이, 아이고야, ROE가 마이너스 21이네요. 와, 이 좋은 회사들이 다 기판도 다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이라 이 업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요. 이 업종 조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선박 관련 종목들이 위로 올라오고요. 예,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지고 화학 종목들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종목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150을요. 그리고 대출 시킬 종목은 대출 좀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종목은 저는 승광밴드입니다. 승광밴드. 다른 종목은 안 보겠습니다. 승광밴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